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입니다. 스토커 수준의 집착이다. 떳떳하면 직접 소명하라.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백승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게 여당 입장 들어봅니다.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주요 현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허효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이어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백악관 예산관리국을 방문했는데,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협상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미국 정부 조직 같아요. 네, 백악관 예산관리국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곳은 미국 대통령의 예산관리와 행정부 정책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조선업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을 찾는 이유가 이 조선협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좀 논의를 한 것으로 좀 전해지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뭐 합의문의 행정적인 문구 소홀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이 정책실장 설명에 따르면 예산관리국 방문은 이제 미국 측 인사를 만나서 두루두루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네네. 김용범 정책실장은 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열흘 내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평가를 했고요. 지금까지와 비교해 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굉장히 중대한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3,500억 달러의 투자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좀 좁혀지고 있는 걸까요? 3,500억 달러가 선불이라는 미국 측의 요구에 우리는 이제 통화스와프 체결을 역제안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직 이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뚜렷한 진전 사항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통화스와프 체결 권한이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아닌 재무부와의 이 통화스와프 설이 제기됐는데요. 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 미국 재무부가 외환 안정기금을 활용해서 우리와 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는 있는데, 이 규모가 수백억 달러 수준에 그쳐서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김용범 실장은 이 미국 측의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한국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고 이 미국이 이해했다 정도 외에는 답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는 이 통화스와프가 집중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네. 이 미국에 먼저 가 있는 이제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이랑 구윤철 부총리도 이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 측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줄다리기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닝 미 상무장관을 만난다는 보도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 4대 그룹 총수들도 미국에 다 가요. 네.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 걸까요? 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라고 불리는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하는데요. 네. 이건 일단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모두 참석을 하는데요. 이 손 회장과 소프트뱅크는 오픈 AI와 오라클과 손을 잡고 이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5천억 달러, 우리 돈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 기업을 비롯해서 전 세계 70여 개의 기업 총수와 CEO가 모이고
이 트럼프도 미국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17일에서 19일까지 마러라고를 찾아서 이 기업인들과 골프 회동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기업 총수들이 면담을 할지 개별적으로 접촉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총수들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측면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문을 하는 일정이 계속 보도가 나왔었는데 29일에서 30일 한국 방문 거의 정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31일, 11월 1일 이렇게 양일간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9일에 도착해서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도 이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국 체류 기간 중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이렇게 위 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늘 관심인데 이건 네. 늘 미지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캄보디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급파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고 오늘은 캄보디아 당국 단속에 의해서 구금이 돼 있는 우리 국민 송환 문제를 논의한다고요? 네, 어제 캄보디아 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이제 공식 일정에 돌입한 우리 정부 합동 대응팀이 오늘은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를 방문합니다. 이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이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또 이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합동 대응팀장인 김진한 외교부 2차관이 이 자리에서 이 한 캄보디아 합동 태스크포스의 중요성도 강조했고 또 현재 캄보디아 내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범죄 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이제 캄보디아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캄보디아 경찰이 성명을 통해서 이 사기에 가담한 한국인 59명을 오늘 추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우리 경찰청은 캄보디아의 발표가 이제 논의된 부분이 아닌 좀 일반적인 발표라고 하면서 하지만 현지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10.15 부동산 대책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네요. 이번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유한 아파트가 공방 대상이 됐다고요? 네, 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당 회의에서 이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번 대책이 불가피성을 좀 강조를 했는데 이게 좀 공방의 불씨를 좀 더 지폈습니다. 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 원내대표의 아파트 시세가 35억 원이 넘는다. 이 공무원만 했던 김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했고요. 조정훈 의원도 이제 이 잠실 장미 아파트 45평 김 원내대표가 가진 이 아파트가 전세 입자까지 받은 소위 갭 투자라고 하면서 일단 갭 투자한 장미 아파트부터 팔고 와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기존 아파트를 판 돈과 이제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2003년에 구입해서 13년간 거주를 했다면서 갭 투자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번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좀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출 제한으로 인한 이주계획 차질이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따라서 좀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여야정 또 서울시가 함께하는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네.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이혼 소송 대법원 선고가 나왔는데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을 넘는 돈을 지급하는 2심 판결 깨졌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이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이때 사실상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이 재산 분할 부분을 잘못 판단했다면서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핵심은 2심에서는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당시 성경그룹의 종잣돈이 된 걸로 보고 이 노관장의 기여를 인정을 했는데요. 이 대법원은 이 비자금의 출처가 뇌물로 보이고 그렇다면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설령 최 회장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관장의 기여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됐고 네. 이번 판결에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네, 뉴스브리핑 KBS 허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출근길입니다. 자주 막히는 구간 중심으로 정체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평소와 많이 다른 곳 바로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입니다. 송산 마도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마도 분기점을 가기 전부터 5km 구간 정체가 극심하니까요. 다른 길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 평택 쪽으로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출근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양화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났고요. 방화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동작대교까지 50분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함란 쪽 보니까요. 행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50분이 조금 넘게 걸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소폭 조정이 있는 모습이네요. 미국 증시가 장중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두 지역은행의 신용 부실 소식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요.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만 2.09% 좀 크게 하락하면서 24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금융부실 여파 때문에 IT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이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최근에 금융주들의 호실적으로 시장이 랠리를 이어갔는데 어제 미국 지역은행 부실은 어떤 내용일까요? 8K 공시가 있었습니다. 지온뱅크업은 자회사 캘리포니아 뱅크 앤 트러스트에 대처해서 5천만 달러 규모의 손실을 공개했고요.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업 역시 같은 차주에 대한 대출로 11% 급락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지역은행 ETF가 6% 넘게 하락하기도 했고요. 투자자들은 신용 건정성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계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월가 분석에 따르면 현재는 국지적 문제로 보이지만 실리콘밸리 사태처럼 번질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은 서브프라임 모토론 손실 1억 7천만 달러를 반영하면서 신용 비용이 상승했고 제이미 다이먼 CEO는 신용시장에 경고음을 냈습니다. 네, 미국 은행권 부실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다면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 시장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지역은행 부실로 신용시장의 경고음이 울리자 미국채 10년물은 5.75bp 하락하면서 3.97%를 기록했고요. 2년물도 7.93bp 떨어지며 3.42%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시장 상승의 주요 수급이 개인 투자자가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있네요. 시타델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리테일 투자자의 강한 매수 신념이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2달 내내 시장의 하락에 베팅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달에 더 큰 조정이 오더라도 개인들은 기회로 인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심 지지선 그리고 실적 개선 거기에 더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이런 개인들의 전략에 대한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네, 모든 섹터가 하락하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이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TSMC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급증에 힘입어 올해 두 번째로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ASML 역시 견조한 AI 수요를 언급하면서 업황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고요. 오픈 AI나 오라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확충 경쟁에 나서면서 AI 인프라 지출이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트라테가스의 라이언 그레빈스키는 AI 관련 지출은 달러 기준으로는 전혀 식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고 투자 심리는 단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3,7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거침없이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국내외에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뉴스들이 연이어 나온 하루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 그리고 부동산 정책, 거기에 더해서 배당 과세 관련 추가 정책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수급 쏠림 현상이 있어서 하락 종목이 어제도 더 많은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700포인트를 넘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어제 하루 2.49% 오르며 3,748포인트, 종가 고가로 장을 마치며 시가총액은 3,000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머무르며 86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3,600포인트 돌파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번 3,700포인트 할 때 수급 주체는 어디였을까요? 어제는 개인이 1.4조 원을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현물 1조 3천억 가량을 매수하고 있는데 매일 1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3,600 돌파 때도 3,700 돌파 때도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데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이 유지가 되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지금 한국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게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인데요. 이로 인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 그러니까 미중 화해가 되기 전에 한미 관세 협상이 우선 진행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아, 네. 베선트 재무장관은 워싱턴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재무부가 통화스와프는 연준의 소관이라면서도 만약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처럼 통화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도 말해 미중 화해보다는 한미 관세 협상이 우선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가 줄줄이 상향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84% 오른 97,7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이 578조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장중 신고가였던 96,800원도 4년 9개월 만에 경신하며 10만 전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79%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21세기 들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최저 11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반도체 이외에 자동차 섹터로도 수급이 분산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동차 섹터가 크게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우리나라는 25%, 유럽연합과 일본은 15%여서 만약 이대로 진행이 되면 현대차 그룹의 관세 비용이 8조 4천억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연간 영업이익률도 기존 9.7%에서 6.3%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관세 협상이 되면 EU나 일본과 같은 15%를 적용받게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도체 랠리와 함께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시가총액 10위 네이버가 두나무와의 합병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독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독주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있네요. 가상자산 거래대금 기준 글로벌 4위로 평가받는 업비트, 그러니까 두나무가 네이버와 손잡으면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독점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번에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국내 5위 원화마켓 거래소인 고팍스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에 뛰어들게 됐는데 바이낸스는 2022년에도 일본 사쿠라 거래소를 인수하면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한국 시장에도 뛰어들게 된 겁니다. 향후 국내 규제 완화가 되어 바이낸스가 선물이나 파생 거래까지 허용이 되면 양강 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주식시장 흐름과 가장 눈여겨야 할 부분은 뭔지 알려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0.4% 수준의 하락세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지역은행의 부실에 대한 8K 공시가 있었고 관련한 금액은 크지 않아서 실제 가이던스는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작은 균열에도 반영하는 모습이라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조정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이에 대한 여파로 한국 시장도 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하락으로 시작해서 관망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일 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새로운 전망치가 나왔네요. 국제 금값은 2.56% 오른 온스당 4,31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 그리고 국내 금값의 차이는 이제 18.56%까지 벌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흥미로운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은 미국이 가장 많은 8,000톤, 독일이 약 3,300톤, 그리고 이탈리아가 2,500톤이라고 합니다. 금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환율은 어땠을까요? 원달러 환율은 0.34% 내린 1,417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장 초반 소폭 오르다가 1,410원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 협상단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가운데 조만간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세도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주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0월 중순인데 장마철처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비 소식이 있네요. 네, 지금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기 시작해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20에서 70, 그 밖의 지역에 10에서 50mm 정도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충남과 전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요일 내일 오후부터는 청명한 가을 하늘 볼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오후에 비구름이 걷히고 나면 북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 활동에는 비로 인한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칠 수 있어 강풍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짧게 가을을 느꼈다가 다음 주부터는 또 기온이 많이 떨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모레 일요일 낮부터 날씨가 급변합니다. 모레 일요일 낮부터요? 네. 일단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원주, 대전이 24, 전주와 부산은 26, 제주는 27도까지 올라가 오늘까지는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해 모레 낮에는 서울이 19도 등 기온이 크게 낮아지는 데다 찬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5도 등 이번 주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5월 12일 이후 5개월 만에 한 자릿수 아침 기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변인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먼저 활동하고 계신 교육위 국감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교육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피감기관의 기관장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기관장들의 행정 논란을 거론하면서 퇴진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알박기 인사라고 민주당이 먼저라고 맞받았는데요.
어떻게 이게 전개된 내용일까요? 국정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출신 알박기 낙하산 인사입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허성우 이사장이 수시 인사 및 직장 내 괴롭힘 불성립 경위 자료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의원실에만 배포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자신의 위법 행위를 덮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질의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신 방어해달라고 사주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야당에만 본인을 비호하기 위한 부탁을 한 거예요. 자료를 돌리면서. 네. 저희 민주당 의원께서 정의로 의원께서 이 부분을 질의를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감 기관이 국정감사를 사실상 조작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한 범죄 행위인 거죠. 앞으로 추가 진상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런 자격도 없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그 말씀 중에 그 네. 민주당의 정을호 위원이 네. 그 기관에도 질의를 해서 자료를 요청을 미리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재명 정부 첫 국감에서 가장 많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 인물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입니다. 국회 운영위 회의가 연기되면서 더 논란이 커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김현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음 파일이라면서 유튜버가 공개한 음성을 거론하면서 단순한 보좌진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김현지 실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카더라 통신 수준으로 거의 매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 있다면 향후 그 책임을 져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어제도 저희 당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출범한 지 4개월 된 대통령실 국감을 위해서 김현지 실장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과거 성남시절부터 소환해서 온갖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통해 정권의 중심에 균열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김현지 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총 공세는 윤석열 정부의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 책임을 덮고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의도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 대통령실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도 있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실은 밀실 운영, 깜깜이 운영으로 비서실 전체 명단과 특활비도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개헌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책임 규명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도 많습니다. 민주당 국감은 4개월 됐습니다. 민주당은. 그 나머지 7개월은 윤석열 정부였어요. 이번 국감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덮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 증인 채택 논의를 미루면서 공격의 여지를 줬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영위가 수년이 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15일 운영위에서 원래 증인 채택 안건을 다뤄야 했는데 미뤄졌어요. 그건 15일 날 원래 저희가 본회의를 열려고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70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날도 본회의를 열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행정실에서 그날 본회의가 열리면 운영위를 개최하는 게 한날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셔서 수년을 한 것이지 뭐 증인 채택을 미루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26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다음 주에 운영위가 열려서 이 김 실장 출석 여부 결정할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 이달 내로 운영이 열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 이달 내로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찬성 의견이 많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 당 지도부에서는 이 건을 놓고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다음 주나 이달 내로 운영위가 열리면 증인 채택 안건 다룰 건데요. 국감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 국감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운영위 국감을 마치 김 실장 청문회라도 하려고 벼르고 있는 느낌인데요.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운영위 국감에서 대통령실 관련 국감 기간 비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은 7개월, 이재명 대통령실은 4개월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출석 여부를 판단을 할 때 결국은 얼마나 현안에 필요하냐 이런 거를 제일 중점에 두고 보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당의 입장은 김 실장에 대한 어떤 부속 실장이나 또는 총무 비서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출석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청문회 수준으로 성남 시절의 이야기까지 계속 소환해서 대통령실을 흠집 내려는 목적으로 정쟁을 목적으로 지금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면서 계속 출석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사위 국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요새 2번 있었죠, 이번 주에. 네, 월요일, 수요일 있었는데 계속 파행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사위 국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법사위 국감은 내란을 종식하고 사법을 개혁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의 계엄에 동조하거나 탄핵을 반대한 국힘과 또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을 종식하려는 민주당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정청래 대표께서도 톤 조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쟁을 자제하고 실질적 논의에 집중하자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국힘이 막말과 집단 퇴당 이런 것으로 본질에서 벗어난 논란을 자꾸 조장하려고 하는데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민주당이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질의 또 냉철한 대응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법사위에서 추가 국감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론되고 있는데 대법원 네. 추가 국감에 대한 필요성은 당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닌데 국감 상황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답변하지 않고 이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종이 기록 또 전자 기록 이런 문건을 보았다는 경위, 과정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20일에 예정된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도입이 포함되는 안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네. 보도 내용이 대체로 맞을까요? 일단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가 없지만 개혁을 할 때 한 번에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저희 개별 의원 6분이 헌법 소원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도 포함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20일에 발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무위 국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사퇴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전체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김현석 독립기념관장은 뉴라이트예요. 지금 저희가 교육위도 어제 피감기관 국감을 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남년 원장, 동북아재단 이사장 박지향 이사장 모두 다 뉴라이트 출신의 윤석열 알박 인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기관은 뉴라이트들이 있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우리 역사를 수호하고 우리 독립운동을 강조하고 해야 하는 자리에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자들이 앉아있다는 말이죠. 저는 어제 김남년 원장을 질의를 하면서는 네. 이분이 과연 한국 사람이 맞는가 일본 사람인가 본인의 신념이 너무나 확고하세요. 이런 분을 어떻게 한국학이 아니라 일본학을 연구한 것 같은 분을 어떻게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 사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독립기념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김영석 관장은 사퇴를 일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국감에서 사퇴를 촉구를 하고는 있는데 당 차원에서 앞으로 추후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국감에서 압박은 하고 있는데요.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더 논의해야 됩니다. 네. 부동산 규제책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고강도, 초고강도라는 얘기가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네.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라는 평가인데 네. 당내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먼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청년, 또 무주택자, 서민, 바로 실수요자들이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부동산 불법 투기를 엄격하게 막으려는 의도인데요. 이번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규제이고 공급은 수요가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입니다. 당내 의원님들도 정권 초기에 이 부동산이 민감한 이슈니까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세 번째지 않습니까? 네. 6월, 9월, 10월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좀 진정이 잘 안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벌써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부동산 정책이 이전 정부, 전전 정부까지 넘어가서 살펴보면 계속 쉽지 않은 정책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이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역대 정권에서 모두 다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를 하는 세력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부동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공급 부족 때문이고 특히 올해 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면서 촉발이 됐다고 봅니다. 또 오세훈 시장도 한강벨트 중심의 집값 상승에 대해 사과를 했고요. 근데 계속 국힘은 이제 이재명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짓 선동이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반성과 사과도 없이 계속 정치 공세만 하는 것은 부동산 이 정책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본질은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휴 부지도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유휴 부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찾아보고 있고요. 네. 지금 97 대책에도 공공에서 공급을 더 양질의 분양가는 낮고 질은 좋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값을 잡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제안한 게 여야, 국토부 또 서울시까지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제안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주택 완박이다, 청년 서민 주택 완박이다 이렇게 심지어는 부동산 시장의 계엄 선포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쟁의 거리로 삼으면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도가 정치 공세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5선 도전을 위해서 한강버스처럼 보여주기식 행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공급을 얘기를 하셨어요. 공급을 늘려야 네. 된다. 그래서 네. 유휴부지, 공공기관 유휴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특히 이제 서울 도심지에서 종상향을 한다던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던가 건폐율이나 용적률 조정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필요성을 국민의힘 쪽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간에도 이렇게 도심 개발을 하게 하는 게 특례 또는 개발이 환수 못하면 특혜가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검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는 하겠지만 개발 이익이 민간 개발업자보다는 원주민과 서민을 보호하고 최대한 공익적으로 개발 이익이 환수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앞서 의원님께서 청년이나 무주택 실수요자 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네. 당정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혹시 어떤 대책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법 투기는 강력히 근절하되 실수요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뭐 수도권 공공택지, 뭐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또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뭐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이런 사업 속도를 높이게 하는 방안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번 대책 이후에 혹시 보유세도 늘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보유세 카드를 이 정부에서 또 꺼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유세 문제는 어제 언론 보도에서 서울 1,500건 거래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금 지원을 받아서 집을 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초구 아파트 구입에 34억을 가족에게 빌렸다고 합니다. 현금 부자들이 집을 마구잡이로 사면 집값 폭등이 일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보유세가 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유세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청년과 신혼부부 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 이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정치권에서 이런 공방이 있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유한 잠실 아파트를 놓고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 이렇게 프레임 씌우거나 개인을 공격하는 행태들을 자꾸 보이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본인이 어떻게 이 아파트를 샀는지 경위를 다 공개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께 되묻고 싶어요. 네. 본인들의 자산, 재산, 지금 의혹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무원인데 뭐 수십억 자산이 있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형성된 건지 본인들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국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청구 심판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서 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뭐 공개를 할 만큼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만약에 조건이 된다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이 계속 좀 정체된 국면을 보이다가 지금 구윤철 부총리, 김용범 실장 또 김정관 장관이 모두 지금 워싱턴에 가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보름 앞으로 에이펙 정상회의가 다가왔지 않습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경주 에이펙 전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 최종 타결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사항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뭐 한화로 투자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양국이 직접 투자 비중, 또 보증 대출 구조, 또 투자처 선정 권한 등에서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성과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 네. 협상에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은 꼭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달러로 직접 투자를 하면 우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많이 유치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국가 부도 상태가 되면 안 된다. 네, 그런 지점은 꼭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또 관심을 갖는 게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한미 정상회담 때도 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한미 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요. 네. 우리가
양국이 좀 평화적으로 교류를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북한과 교류를 하고 위험 부담이 적어지면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는 거잖아요. 꼭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번에 그 납치 사건으로 결국은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된 박모 씨가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제 보도를 보면 교육부 장관도 학교에서 대학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좀 점검을 또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그런 보도가 네. 나왔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취업 문제 또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좀 되고 뭔가 대안 마련을 위한 계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정부에서도 또 당에서도 캄보디아에 직접 가서 우리 네. 청년들을 구해 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예방에 대한 문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오늘자 기사를 저도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직업 구인을 하는 내용들을 다 모두 이제 없애라, 삭제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을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꼬임에 속아서 사지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문제, 그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당정이 협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에서도 지금 가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특위도 지금 만들어서 새로운 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만들어서 실행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그 대응 방안들 중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후에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 공방을 넘어서서 고소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긴 한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과방위에서 문자 공개 파문이 고소고발전을 이어졌고 의원님도 주진우 의원을 상대로 또 고발을 하셨어요. 네.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국회 안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고소고발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참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나 허위 사실 유포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민주당을 친중정당,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당이라고 최고위원부터 온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친중당이라고 몰아가면서 혐중 그런 여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무비자 입국도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환승 입국을 처음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작은 환승 입국이었지만 그다음 2024년도에 한덕수 총리가 무비자 입국 환승이 아니라 전부 무비자 입국을 시범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산목 권한대행도 올해 25년 3분기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탄핵이 되어서 추진을 못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시작한 정책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 혐중 감정을 부추기면서 민주당은 친중당이다. 저거 위험한 정책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본인들은 그렇게 찬성한 적이 없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으니 게다가 저는 제 페북에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이거 국힘에서 먼저 시작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진우 의원이 제가 중국인 전면 무비자 정책 국힘에서 시작했다고 하고 주진우 의원 본인도 찬성했다고 내가 했는데 백승아 의원이 했는데 허위 사실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저는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무비자 전면 무비자 입국과 중국인 무비자 입국 그리고 중국인 크루즈 무비자 입국은 세 가지가 비슷한 용어 같지만 전혀 다른 정책이에요. 근데 그것을 되게 호도해서 이번은 또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이고 검사였기 때문에 그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저를 비난하고 그걸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화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정치 Y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요광장의 텐디 이은지입니다. 오늘 만나볼 사연은 태현님이 보내주셨어요. 명절마다 고향에 가고 싶었지만 척수 장애를 갖고 있어 집에 가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달랐어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편의 차량을 이용해 반가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고향 가는 길. 올해는 가을 햇살처럼 포근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처럼 유쾌했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맑은 하늘이 펼쳐진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도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퇴근길부터는 추위를 몰고 올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저녁에 서쪽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10에서 50mm, 강원 영동은 20에서 70mm 정도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남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현재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 아침보다는 1도에서 5도 정도 낮고요. 한낮에는 서울, 대전, 대구 24도, 광주 25도, 부산 26도, 제주는 27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3도에서 5도 정도 낮아 종일 서늘하겠고요. 모레 일요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 대구 10도까지 뚝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강한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의 오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감 첫 주 보내셨는데 지금 어떠세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어지럽다, 어지러지하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현안들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고. 뭐 막말 뭐 이런 것들 뭐 의원들끼리 감정 싸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 지금 한국인 구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정치권에서 뭐 여야가 어디가 어느 정부의 책임이 있네 뭐 이런 거 뭐 따지지만은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작년에 외교부 통계로 작년에만 구금됐다라는 신고가 220명,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30명이거든요. 그 전에는 한 해에 4명, 1명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몰랐고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심도 있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뭐 이 XX 저 XX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좀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쇼폼 정치가 나온 비극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주로 이제 국감 상임위는 이제 국회 방송이 중계해서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안인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쇼폼 정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난장판을 질러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은 다 유튜브 동영상들 올려서 나의 존재감을 입증하는데 이게 오히려 말하자면은 공적 자리에서 품격 있는 질문을 하는 것보다 더 정치적인 효용 가치가 크니까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할까요? 근데 정치는 망가지고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국감 무용론은 사실 어찌 보면은 예전부터 그 약방의 감초처럼 늘 나오던 거긴 한데 올해 특히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저거는 시정 잡혀도 저렇게 안 싸우고 골목대장 다툼을 하는 조직 폭력배들도 저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치는 언어가 하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지속 반복된다는 게 이게 국민들에게 정말 이게 말하자면 납득이 될 것인가. 더더군다나 과방위 같은 경우 싸움이 종결이 안 되니까 회의를 비공개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입증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국정감사를 비공개를 한다? 그거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사욕감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본말이 왜곡되고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결국 또 이제 이번 사안도 이렇게 또 비판하면서 넘어갈 것 같은데 약간 첫 주가 지났는데 느끼는 불길한 예감은 조이대로 이번 국감을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만 얹자면은 그러니까 뭐 국회가 원래 맨날 싸우잖아요. 원래 그리고 이제 총칼 들고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고 하는 게 이제 국회잖아요. 이게 이제 뭐 현대 정치 이제 근대 정치의 이제 산물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싸운 거는 그러니까 정보값이 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동물국회라고 하던 시절에도 주먹 다짐을 하더라도 이게 뭘 가지고 주먹 다짐을 하는지 무슨 법안을 가지고. 그런데 과방위에서 김우영 의원하고 박정훈 의원은 아무런 정보값이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서로 기분 나빠요. 그냥. 서로 감정이 상한 일들이 그 앞단에 9월 2일부터 회의 중에 왜 이렇게 조용히 하냐 안 하면서 멱살잡이부터 해가지고 문자 공개하고 이게 국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서 좀 나가서 사우나에 가든 아니면은 뭐 네티즌 용어로 현피라고 하죠. 그냥 뭐 만나서 한 대 때리든 알아서 좀 해결해라. 이거를 왜 국민들이 봐야 되냐. 법사위에 박지원
의원하고 뭐 신동욱 의원 조용히 해 하니까 왜 반말하십니까? 원래 반말했어. 아, 진짜 굉장히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께서도 이런 거를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진짜. 이제 좀 정보값이 있는 걸로 싸워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선이 안 돼요. 왜 개선이 이렇게 안 될까? 뭐 윤리위 제소도 하고 하지만은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 효능감이 이게 저비용 고효율이라니까요. 싸우는데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싸우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합니까? 그냥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자기 투쟁력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영상 제작해서 딱 업로드 시키면은 환호하고 꽤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연구했어요. 제가 보기에. 연구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를 합성하고 뒤에 또 그 시대까지 합성하는 그 노력을 그걸 다른 거 정책 질의하는데 발굴해야지. 그거를 그 합성 사진 만드는 거 물론 뭐 어디 그 온라인에서 떠도는 사진을 그걸 이제 합성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온라인에서 떠도는 사진 합성해서 국감에서 질의하는 자리입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주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인식을 바꿔줘야 돼요. 내가 조금 더디고 늦게 가는 것 같더라도 품격 있게 질의하는 게 국민 민생 생활의 그 다음 때라도. 정치는 현재를 다루는 것 같지만 결국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다루는 것이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차대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1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약간 뜬금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잠깐 질문 드리기 전에 속보 먼저 잠깐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과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한미 무역 합상을 시작을 했고 3,500억 달러 입장차를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욕설, 싸움 그리고 고소고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지금 뭐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요. 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질의, 이 정책 제안 또는 이 질문 뭐 이런 거는 참 쳐줄 만하다. 그래서 뭐 1주차 스타라고 꼽을 만한 분이 질의가 내용이 있었을까요? 저부터 하면은 정치인 중에서 뽑기는 조금 애매하고 없다고 보고 저는 그 문지석 검사 쿠팡과 관련해서 이제 검사가 광주지검에 있는 검사가 나와서 예전에 이제 쿠팡에서 취업 규칙을 바꿔가지고 원래 이제 하루에 15시간씩 1년을 일하면 퇴직금을 주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 15시간을 한 주라도 안 나오면 처음부터 0으로 만들어서 리셋해가지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렸는데 이거를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위에 있는 검사가 이를테면 뭐 불기소해라 그리고 압수수색에 그런 정보들이 조금 김앤장 그쪽 변호인이 김앤장이었는데 아이던 검사가 그쪽에 빼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문제 제기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문지석 검사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국감장에서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최저임금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린 게 굉장히 이제 그저께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검사들이 많이 비판도 받고 있지만 훌륭한 검사들도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검사가 할 일이고 국회가 할 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뽑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꼽을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국감 첫 주차가 결국 화두가 조의대였고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안들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국민들이 이번 걸 보면서 사법개혁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그걸 아마 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개혁이고 이 개혁의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라는 어떤 그런 본원적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 던져봤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국감에서 저는 거꾸로 그 침묵으로서 존재감이라기보다는 침묵으로서 대법원의 어떤 그런 곤혹을 반영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표정 자체, 그러니까 침묵이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현장 국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현장 감사하겠다라고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니거나 대법관 PC를 보러 다닌 거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대법관들의 재판 기록 PC를 보러 다녔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하면서 국감이 또 파행이 됐어요. 자,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우리는 재판 기록 본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또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로그인 기록 보러 갔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안 봤더라도,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지 않았더라도 PC를 봤다는 게 결국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러 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재판 기록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뭐 말하자면은 그 심증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이걸 본 건 아니고 자신들이 이제 이 뭐 7만 쪽에 달하는 걸 다 이렇게 봤느냐, 시간이 물리적 시간이 소요됐느냐 이걸 봤다는 얘기인데 저는 말장난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 자체가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마음에 드는 판결 안 나오면 이게 이제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면 고법 판결도 로그 기록 확인합니까? 그러면 건건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의 독립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법원이 전지전능한 그야말로 치해법권의 성역지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치 중립적으로 존중해 줘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신을 갖고 신념적으로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라는 그런 뜻인데 로그 기록 다 뒤져보고 다니고 그렇게 아무 때라도 가서 국회의원이 현장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다 버리면은 앞으로 그럼 그 판결하는 판사들은 로그 시간 다 생각해서 그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사법부를 오히려 굉장히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우리 내용 안 받고 PC만 뒤져봤기 때문에 우린 이건 뭐가 잘못이야? 이게 현장 검증이야. 저는 대법원의 현장 검증 한다는 사실 자체도 좀 우려스럽지만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가 출신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 논쟁이 지금 뭐 몇 달째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존경하는 최수영 평론가와 이 논쟁을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법원의 거짓말은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입장이 계속 밝혀요. 이게 기억하시겠지만은 4월 22일 날 이거를 이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5월 2일 날 판결이 났잖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 이거를 기록을 읽었느냐. 그게 논쟁이 2주 만에 아니 이틀 만에 판결문 쓰는 그 날짜 빼놓고 이틀 만에 그러면 이게 된 거냐. 대법원이 말이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3월에 이미 이거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본 거를 봐라. 근데 이게 그러면 불법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그때 고법에서 이제 상고를 했잖아요. 네. 상고를 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거를 판결이 나자마자 우리는 보기 시작했다. 3월 28일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상고를 한 거는 29일인가 3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음대로 봐도 되는 거야. 이렇게 기록을. 대법원들이 뭐 이런 논쟁부터 해가지고 이게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소부에 가야 돼요. 소부에 가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전원합의체로 가야 되는 건데 소부를 안 열었어요. 그냥 우리는 전원합의체 가겠다라고 맘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국민적으로 아예 작심하고 뭔가를 지금 하려고 그게 유죄든 무죄든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이거를 밝히는 게 그러면 어떻게 이거 문서를 받느냐 누가 받느냐 연구관들이 봤다라고 하는데 그럼 연구관 누구냐 이거를 보는 게 정말로 이게 재판에 직접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는 거냐 이거를 만약에 본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의 파기환송심이 그럼 갑자기 뭐 유죄가 될게 뭐 무죄가 되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 어차피 파기환송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유죄예요. 그게 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문제가 있다. 너무 거칠게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은 불신을 받고 있고 국회가 이걸 해소하는 거는 일정 정도 정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당성이 있다. 지금 현장 검증을 한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대로라면은 성과가 그나마 이제 그런 거 이제 말하자면은 현장 검증을 그래도 대법원의 거짓말을 압박했다는 그런 그 좀 효과는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손익계산에서는 저는 이거는 손이에요.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치 이제 그 대법원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점령군 같은 행태를 이미지적으로 보여줬다는 거. 사실 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보다도 그 사실에 이르는 과정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안 자체가 사실은 이번 국감을 2번 한 거잖아요. 한 번은 국회에서 불러서 국감하고 현장 국감이니까 사실은 국감을 3일에 걸쳐 2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하게 물리적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고 또 대법원에 가서 법대에 오른다든가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사실상 그 예산이 앞으로 대법원을 증언하는데 이만큼 드니까 우리가 그게 타당한지 검증하겠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명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체적으로 손익을 놓고 보면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뭐 그런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전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더 많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득실이 과연 뭐가 있었을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 득실을 이제 어떤 걸로 득실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수치를 제가 또 다 읊어야 되니까 수치는 네,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 여파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예, 뭐 있다고 보고 용산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그렇게 분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좀 근데 이제 또 어느 정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지층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수요일 날 이제 어제 그러니까 지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이죠. 그때 화요일 날 그날 아침이었나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고성 지르거나 싸우지 네네. 말라 이렇게 당부했잖아요. 네네네. 정청래 같지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조금 안 좋게 가고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방 압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의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이미 질러놨으니까 전적으로 판에 버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수습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수습 이게. 국면이요?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확전을 하거나 막 이런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사법개혁 쪽으로 조이대 압박, 사퇴 압박이나 뭐 탄핵까지 얘기 나오다가 그쪽은 아니고 사법개혁, 법적인 걸로 좀 이렇게 탈출구를 찾으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뭘 느끼냐면은 우리가 특히 여당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한 책임도 안 져요. 제가 보기에 최근에 보면은 아까 저희가 국감 그 무용론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십시오. 이 정말 거의 난장판 국감을 주도하고 있다시피 한 사람들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은 뭐 경기지사 하마평 나오죠. 김병주 의원도 경기지사 하마평 나오죠. 서영교 의원은 이제 서울시장 또 얘기가 있어요.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지금 하마평 오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그런 강한 걸 통해서 내 경기지사에 꽂혀 있는 거지 지금 이재명 정부의 6개월 골든타임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농해수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원택 의원이라는 분이 내년 그 전북도지사 출마하겠다고 농해수위 간사를 국감 시작하자마자 사임합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없었어요. 과거에도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이거 1년 농사라는 이런 것들 다 이제 끝내놓고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책임감이 결여된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제가 아까 그래서 국정감사가 아니라 사욕감사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의 정치적인 영리와 목표에 다음 스텝이 꽂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것들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게 집권 여당의 태도가 맞느냐 이런 지적을 드린 거고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의 이런 것들도 자기식의 정치 존재감 보여주기 이러다 보니까 제2, 제3의 정청래대가 계속 나올 듯 싶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제동을 거는 거죠. 근데 그 약발도 지금 먹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고삐 풀린 말의 질주를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저도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분 말씀을 토대로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김준일 평론가께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 얘기하시고 또 수요일 날 산장 국감을 얘기하시면서 수습 국면 사법개혁 안으로 이 지금 흐름을 좀 가져가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최 평론가님께서는 일단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개혁의 출구 전략을 저도 좀 찾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게 참 뭐 수치를 얘기 안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이게 그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안에서 예컨대 40이라 그러면은 뭐 40 언저리에서 같이 가져야 되는데 같이 동조로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탈동조화 현상인데 지금 그러니까 탈동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국민들이 지금 여당과 대통령을 따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그럼 이거는 여당 물론 이제 대통령은 현재의 권력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은 미래에 또 정권 재창출해야 되니까 미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언밸런스가 날 수는 있어요. 나지만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면은 이건 누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이 대통령보다는 저는 당이 어찌 됐건 출구 전략을 짜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도 속도 조절론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날 수요일 날이요. 그런 핫한 상황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오찬을 같이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박지원 의원이 여기 나오셨을 때 누가 제안을 했냐 했더니 박 의원이 본인이 내가 제안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질문을 하셨냐 했더니 밥 먹는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아까 이제 출구 전략 얘기를 하셔가지고 뭔가 좀 완전히 이렇게 대립하는 모양으로는 안 가려는 게 이제 법사위원들도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출구 전략은 일단은 사법부의 이런 어떤 대법원의 어떤 뭐 정치 개입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한다라는 건 아닌데 조희대를 불러서 대법원장을 불러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국정감사도 이제 어쨌든 끝났죠. 대법원은 2번 한 게 이제 원래 잡혔던 일정이니까 무리하게 더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밥은 그러니까 그것도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뭐 이런 얘기들이 그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밥이 잘 안 넘어갔을 것 같고 사실은 엄청 부담될 거 아니에요. 의원들도 뭐 밥이 지금 들어가 지금 무슨 재판 개입한 저런 내란범 같은 저런 사람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게 우리가 관례적으로 상례적으로 있었던 뭐 그런 거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거 시그널을 보낸 것 같아요. 네네. 큰 시그널은 아니겠지만 뭔가 좀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마무리 발언 수요일 날 할 때 국회 요구가 뭔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의례적인 발언일까요?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 저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100점짜리 답을 한 거예요. 제가 뭐 여기서 이제 요즘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사실상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고 분석하는 언론도 많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대법원도 지금 여당의 요구 거친 공세가 이런 그 상황에서 전부를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도 그래서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87쪽에다라는 이제 그 답변서 서면 답변서를 또 보냈다는 건 아닙니까? 네. 뭐 그 내용이 어떤 거 담긴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뿐인데 어찌됐건 대법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또 하나 이제 뭐 어쨌든 김준일 평론가도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대법원이 여기 대해서 너무 거부만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라는 요 함축의 의미는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를 할 테니까 이 정도 선에서 봉합하자.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사실은 그 시그널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된 게 월요일 날 증인으로 이제 기관 증인으로 대법원장이 나왔는데 본인이 그 전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출석 의견서라고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그날 이제 참고인 전환을 해가지고 참고인 전환하는 게 여야 합의 없이 미리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법 논란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국회는 뭘 하냐면은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죠. 증인으로 나오니까 왜냐하면 증인으로 그 사유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 안 하고 어쨌든 참고인으로 앉혀놨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만약에 정말로 세게 나오려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저는 참고인 채택 이거 불법인데요. 전 가버릴게요라고 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도 앉아가지고 끝까지 그 얘기 답변을 안 할지언정 끝까지 얘기를 듣고 여기도 무리하게 고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회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이미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 신사협정에 맺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운행 명령장 발부란 얘기가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 정도로 하자. 그리고 수요일 날도 요 정도로 하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또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정말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군요. 아니 그 지금 민주당의 백승하 의원이 앞서서 연결을 했는데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아니 저는 이게 꼭 국민의힘을 탓해야 될 일인가 싶어요. 아니 스토커 수준으로 지금 집착하는 것처럼 비춰지죠. 왜냐하면 6개 상임위에서 부르니까 이거 뭐 도대체 3분의 1에서 김현지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총무비서관 당시에 저는
그때 출석하겠다 깔끔하게 대답했으면 될 일을 그때 과도하게 실드를 치다 보니까 그다음에 부속실장으로 임명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나가야 될 총무비서관 자리에서는 안 나가겠다고 하고 나가도 되지 않아도 될 부속실장 자리에 가가지고는 출석하겠다고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뭐 출석할 이유가 없어서 그 사안 자체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안 되겠다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방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국민들의 의심이 증폭된다는 걸 빌미를 이제 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크든 작든 자꾸 무슨 이제 제보들이 들어와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고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원천적으로 이건 뭐 이걸 정쟁으로 탓하기보다는 저는 이 차제에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는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공개하는 이런 법안이 있는데 네. 그 법안의 이름이 선샤인 로우입니다. 햇볕법입니다. 공개되지 않고 숨어 있거나 이게 자꾸 우리가 유추의 영역으로 가버리면은 음습하고 곰팡이가 피니까 아예 투명하게 모든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측면에서 이 법안의 이름 자체를 햇볕법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정보공개법입니다. 우리도 좀 해야죠. 1급 공무원의 신상 우리 국민의힘이 묻는 게 당신 어디서 태어나서 어느 학과 나와서 뭘 했어라고 지금 묻는 게 아니라 그간에 20년간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성남시장 시절 시민단체 할 때부터 행적들을 한 번쯤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의무가 없어요라고 일관해버리면 1급 공무원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1부속실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법으로 왜 이런 거 제도로 왜 이렇게 정보 공개를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과정을 이번에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겠다. 결국 이게 자꾸 감추면 감출수록 논란이 증폭된다는 사실 자체를 저는 어쨌든 이번 김현지 증인 출석관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국힘이 지금 말렸다 그렇게 봐요. 예. 말렸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야당이 제기할 수 있는 의혹 그리고 그거를 언론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여론 이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은 더 중요하더라도 다른 이슈가 묻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모든 거를 김현지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 실정을 더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국감이나 이런 데서 묻히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래서 김현지의 이런 거를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결정타가 나오고 막. 근데 뭐 말씀하신 거 맞죠. 좀 더 정보를 공개하고 그런데 이미 지금 여야 정쟁으로 돼가지고 지금 못 나가겠다. 지금 대통령실에 익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경기동부 연합이다. 거의 이제 색깔론 같은 얘기하고 뭐 이제 재판 개입 뭐 아니 재판이 아니라 이제 변호사 뭐 교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진짜 심각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 정치 고관여층의 몇몇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국힘이 제가 보기엔 아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딱 바뀌었잖아요. 부동산 쪽으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이렇게 이제 공격하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헛발질이다. 물론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이 민주당 쪽이나 이제 그 정부 대통령실에 김현지에 집착하는 게 이게 좋은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현지 실장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캄보디아 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합동대응팀이 어제 캄보디아 총리를 만났고요. 지금 오늘 이제 그 구금된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 이제 석방해서 귀환시키는 그런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두 분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게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큰 점수 못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까 중요한 지적하신 거예요. 3년 전에 20건이었던 게 작년에 200건, 올해 300건 이렇게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추세를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와야죠. 이거는 저는 윤 정부가 뭘 했고 이재명 정부가 윤 정부 때 200명, 이재명 정부 때 300명 이 말에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걸 푸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범죄는 벌어지고 있는 게 징후로 나타나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들을 최소한 그러면은 외교부 자체적으로는 이건 재외 국민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이제 출국자에 관한 것이니까 저는 그 대응들이 어쨌든 좀 시기 놓쳤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게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예. 정부 대응 평가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최 평론가님께서는 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거 정말 동의하는 게 무슨 어느 정부냐 이게 아니라 그냥 행정부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행정부의 총체적 실패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외신들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거 보도를 해왔어요. 네. 외신들에서 심지어는 이게 좀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중국 쪽의 범죄 조직이 이제 사마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복건갱이라는 표현을 써요. 푸젠성에 있어 복건성에 있는 갱스터들 그들이 이제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시작한 게 필리핀에서 시작하고 맞습니다. 그게 미얀마로 갔다가 지금 캄보디아로 갔거든요. 네네. 이게 흐름이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외신들이 막 이게 보도하고 작년에는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듯이 그 얘네 갱스터들이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미얀마로 쳐들어갔어요. 중국에. 아예 해서 범죄 조직으로 소탕을 하니까 이게 풍선 효과처럼 캄보디아로 와가지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 이게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이거에 경각심이 없고 정부가 제대로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만 220건인데 이게 그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그 일환으로 이제 경찰에 국수본이 생기면서 인력 부족,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인력 채워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빼와야 되는데 가장 손쉽게 빼온 데가 티가 안 나는 외사국. 그래서 외사국을 없애버렸어요.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게 1,100명이 있었는데 50명만 남기고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에 통계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통계가 범죄 이게 이 범죄에 관련한 이거를 집계를 안 해요, 아예. 예. 이런 상황이라서 그 신고가 들어간 거는 외교부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가 발표를 했는데 외교부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건 경찰 소관이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굴러온 게 그래서 최근에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았다라고 해서 여행주의보 발령을 이달 10일에 내렸어요. 네네네. 그런 정도로 정부가 너무 안이했고 무능했다. 그리고 나라에 너무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뭐 탄핵하고 뭐 대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다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이라도 어쨌든 정부가 나서는 거는 좋은데 이게 안 끝나요, 이거. 왜냐하면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태평양 연안 동티모르나 이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또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옮겨가면서 이런 방식의 범죄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해요. 예. 지금 정부가 제외 공간, 특히 동남아 5개 공간 지금 해서 합동 대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이런 대응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현재 급하게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1차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현재로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그 풍선 효과도 얘기하셨고 지금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걸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힘만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범죄단체 프린스 그룹인가요? 했던 영국에 있는 주택 매입했던 거 다들 그걸
압류하고 매매 못하게 좀 하고 미국도 지금 계속 여기에 대해서 관리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국민만 쏙 빼왔고 앞으로 못 가게 한다. 이렇게만 하긴 어려운 과정이라고 보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청년들이 국내에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고수익 그런 어떤 말을 말하자면 취업 광고에 눈길이 안 가겠어요? 인간의 욕망인데.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조건 출입국을 못 가게 막고 그다음에 여기 인근 국가와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폭넓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이런 범죄 집단들이 앞으로 아시아권 특히나 이제 우리 국가들 상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약간 제도적 관리들 방점을 찍어야지 무조건 이제 우리 국민만 보호한다라는 이제 요 1차원적인 방법에서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지금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가 집중되고 있지만은 이미 베트남, 태국 이런 데도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00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런 조직들이. 그래서 서로 영역이 달라서 한 곳에서는 예를 들면은 그 뭐 로맨스 스캠을 한다든지 네, 한쪽에서는 이제 뭐 전화로 사기 한다든지 한쪽에서는 장기 적출하고 한쪽에서는 인신매매로 돈 뜯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넘겨서 대학생도 사망이 조직 간 넘겨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보호도 제 공간을 연합해 가지고 하는 거는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공조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네. 네. 사실상 초국가적인 범죄 단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공조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백혜룡 경정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웃고 계셔서 이게 이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 수사팀에 파견이 됐는데 백혜룡 경정이 출근 첫날부터 검찰은 수사 대상이라면서 수사팀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사실상 이문정 검사장, 동부지검 검사장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배경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짧게. 네. 영등포 형사과장이었어요. 영등포도 형사과장. 그런데 우연하게 이제 마약 사범이 자수를 해와가지고 그거를 실마리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레이시 조직원이 어떻게 그러면 마약을 들여왔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관세청 직원들이 협조를 해줬다. 이렇게 들어가라고 해주고 택시까지 잡아줬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게이트 같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 이게 주장들이 좀 난무하는데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 백혜룡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윗선에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백혜룡은. 근데 그 경찰서장은 나는 용산 얘기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공방이 약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몇몇들이 전화를 하거나 관세청에서 찾아와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문제가 있다라고 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지목을 당했던 그 관세청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 당일날 휴무를 냈던 사람도 섞여 있어요. 휴가가 안 돼. 그럼 이게 정말로 지목이 된 게 맞느냐. 그리고 마스크를 이렇게 다 쓰고 있었는데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한눈에 다 알아보고 딱딱딱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얘가 거짓 증언을 한 거 아니냐. 거짓 증언에 대한 의혹도 있군요. 의혹이 있어가지고 네. 그 언론 브리핑을 관세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일망타진했다라는 걸 하려고 하니까 서울청에서 이거를 막고 그거 아직 관세청 확인 안 된 거야라고 막았는데 이거를 외압이라고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화곡지구대 그 이제 보통 경위가 가는 데인데 거기에 지구대장으로 발령이 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외압 의혹은 어쨌든 밝혀질 필요가 있는데 네.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백혜룡 경정은 일단 공직자로서의 태도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 두 가지를 따져야면은 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보고 백혜룡이란 당사자를 지금 넣은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수사해라. 근데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쓰긴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경정이 나 못 가겠는데 쟤들은 다 한패고 나 25명 주기 전에는 나 뭐 일 못 하겠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휴가 내고 유튜브 나가고 막 방송하러 다녔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선배들이 걸은 명예로운 길을 가겠다. 뭐 퇴직 얘기까지 지금 뭐 막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안 좋은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고, 백혜룡이 주장하는 거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음모론적 시각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냥 외압이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이 마약 장사를 하려고 했다. 거기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하고 김진우 오빠가 개입돼 있고 국정원도 개입돼 있어 관세청과 국정원이 모든 마약을 다 프리패스로 들어오게 했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자기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스템을 알면은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를 좀 알 수. 그래서 음모론하고는 좀 결을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제가 뭐 이거 정부 여당 잘못하다가는 크게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더 황당한 게 그 본인 수사팀 발령을 거부하면서 얘기하는 게 또 내란 자금은 5조 원이 필요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획책했다고 칩시다. 근데 내란은 시스템으로 하지 돈으로 합니까? 대통령이랑 권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조금 이분의 얘기만 들어보면은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있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격정적으로 목소리만 높이고 내용은 별로 없고, 더더군다나 본인이 그만큼 그 형사과장 할 때 수사해서 수사 기록이 있으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문정 수사팀이 2달 동안 수사했는데 이문정 검사장도 우리 수사팀에 헌신적인 노고가 있고 아주 유의미한 지금 뭐 진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 인정하지 못할 무슨 뭐 불법 조직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인 외도독이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사팀에서 당신 실력을 보여봐 얘기하는데 슬슬 이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의 생각이 뭔지, 과대망상증 환자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정말 본인이 갖고 있었던 팩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답은 낸 것 같아요. 낸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나중에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안 된다는 게 두 분의 이제 공통된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된다라는 것보다도 수사는 수사팀에 이제 동부지검에 원래 파견할 때는 동부지검에 기존에 있는 수사팀에 들어가서 같이 수사를 하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검찰 쪽의 수사팀 입장은 병렬적으로 따로 4명, 5명을 줘가지고 본인이 이해 충돌이 있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맡기겠다라는 게 동부지검의 입장이었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문정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수사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쉽지 않겠는데요. 제대로 진행이 될. 제가 말하는 취지는 어쨌든 그 백경정이 따로 이렇게 하더라도 병렬적인 수사를 진행하라고 한 건데, 기존의 수사팀은 어떻게인지 그 얘기는 빼고요. 이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보면서 향후 이제 이 검찰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검경의 갈등을 미리 예고편을 보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검경 갈등까지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검찰이 그렇게 지금 아직은 직접 수사를 하고 할 수 있는 지금 단계에 꼭 이문정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도 경찰 출신인 지금 백경정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달라?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제 그 공소청으로 해체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건 좀 1년 후의 문제긴 하지만 지금 상명하복이 원칙이고 계급사회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사정기관인 경찰의 담당자가 이게 지시를 거부하고 자기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인다? 그리고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받을 때까지 나는 안 움직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앞뒤가 이건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이 논란 자체, 그러니까 백경정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팀 합류하라고 한 지시가 사실은 이게 또 법무장관의 직접 지시를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도 대통령 위반했다는 지적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 부분이 저는 상당 부분 여권이 나중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부모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요.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서 그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나,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불법 논란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국민적 특검은 어쨌든 특검대로 지금 잘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동부지검에 이제 이문정 검사한테 맡겼는데 뭔가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또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런 쪽에 좀 여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점 의혹 없이 해라라는 이런 지시를 했던 그런 관점에서 보일 수도 있고, 하나는 조금 이제
이게 좀 뭐라고 정무적인 판단인데 별로 정권에 좋은 일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뭐 이래저래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조금 시선을 좀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 수사를 좀 대대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런 좀 의문 뭐 이런 것들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어떻게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오늘 한 보도를 봤더니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문정파와 백혜령파로 갈려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서로 주장이 맞다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되었든 이 사안 자체가 여권 내에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고 이게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의 한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정치화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은 하늘이 맑은데요. 퇴근길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저녁에 서쪽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지금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 24도, 광주 25도, 부산 2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 온화하겠는데요. 내일은 낮에도 서늘하겠고 모레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 대구 10도까지 뚝 떨어져 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5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사건 혹은 판결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사건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세기의 이혼 소송이란 말까지 붙이면서 관심이 뜨거웠는데 결국은 원심 판결을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최태원 회장의 상고, 그러니까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상고 이유에 대해서 위자료는 확정을 했지만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일부 법리에 오해가 있다라는 취지로 다시 사실심 법원, 그러니까 항소심 가서 판단을 다시 받아봐라, 이렇게 이제 파기환송을 한 것인데요. 2심의 그 사건 결과는 위자료 20억 그리고 재산분할 관련해서 1조 3천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재산분할을 산정하거나 기여도 판단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크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비자금 300억 원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성경그룹과 그 SK그룹이 성장하는데 현격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35%에 이르는 재산분할 비율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항소심 판단과 관련해서 이 300억에 대한 비자금은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으로 형성된 자금의 기여도는 우리 법원에서 보호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인정을 했고요. 그럼 기여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제가 되다 보니 재산분할 대상 여부, 재산분할의 기여도 모두 다 새롭게 산정해야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기엔 적합하지 않아서 다시 항소심 가서 면밀하게 따져봐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거고, 위자료 액수 20억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가다하다,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현격하게 너무 증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 재량권 일탈은 없다, 적정하다, 이렇게 원심이 판단한 거에 오류가 없다라고 위자료 액수는 확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위자료 액수는 확정이 됐는데 이제 재산분할 액수가 지금 관심인데 이 대법원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에 대해서 이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지금 판결을 내린 건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1, 2, 3심 8년 3개월째 재판이 진행되면서 1심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300억에 대한 비자금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새롭게 증거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네. 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300억 비자금의 출처로는 김옥순 여사의 메모, 성경그룹 300억 이런 메모와 그 약소금 50억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그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사돈인
판단인 이 SK 전신그룹 성경그룹에 종잣돈으로 300억을 지원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 항소심에선 이것을 받아들여서 1심에 600억대의 재산 분할을 대폭 상향하는 1조 3천억대의 재산 분할금을 쓴데 굉장히 주요한 요소로 이제 거론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 그 당시에 사돈가가 대통령이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300억이 전달됐는가에 대한 실체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300억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가 판단을 하진 않지만 가사 적어도 갔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라고 판단한 건데요. 네. 첫 번째는 민법에 746조가 있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반사회 질서적인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기자님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도박에 쓸 것을 알고 도박 자금을 대주고 나중에 대여금 청구를 하면 이건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대여금 청구를 반환하지 못한다. 이런 논리가 불법 원인 급여거든요. 네. 즉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처가죠. 이 처가가 이 사돈댁에 이런 300억들을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300억은 기업들로 받든 뇌물 아니냐. 뇌물은 불법한 돈이고 불법 자금으로 형성한 재산 분할의 기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 질서에 반한다라고 하면서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해서 보호해 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300억이 와서 재산 기여도는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라는 원칙을 천명했다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가사 사건에서 이 정도 규모에서 불법 원인 금여로 재산 분할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피고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네.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선대에 있었던 노태우 전 아버지죠. 부친의 네. 불법성과 이 노소영 관장의 불법성은 사실은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연좌제도 없고 돈의 불법성이 유지가 된다는 판단이거든요. 네, 그 네. 뇌물성은 절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뇌물로 형성한 것까지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2심하고 완전 정반대인 거죠. 네. 새로운 법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가사 사건의 재산 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그 돈의 출처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불법성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이런 어떻게 보면 아픈 현대사 뇌물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고찰한 판결이 아닐까 합니다. 네. 매우 개인사적인 이야기긴 하지만은 워낙 관심을 끈 재판이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하고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까지 이르게 된 경과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언론에 집중이 된 것은 최 회장 측이 스스로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2015년경에 언론을 통해서 이혼 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면서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2년 뒤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요. 이혼 조정이라는 건 쌍방 이혼 의사가 있어야 조정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소영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 돌아와라. 이런 의사를 표명을 했고 이 사건이 2020년까지 갑니다. 2019년 말 2020년 초에 이르러서 이 노소영 관장이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 가정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사로 이 반소 그러니까 나도 이혼 청구를 한다. 그러니까 이혼의 의사를 밝히면서 본소 반소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요. 이혼을 성립시킨다면 위자료 재산 분할 문제가 남는데 그 위자료가 얼마인가 재산 분할이 얼마인가 관련해서 어제까지 이제 대법원 판결이 진행이 됐고 또 파기환송시까지 간다고 한다면 근 10년 동안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장시간 이혼 소송을 하는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최 회장 측 자산 4조 원 중에 SK 주식이 한 3조 원가량 되기 때문에 네네. 이 3조를 분할해 줄지 또는 분할하조더러 몇 퍼센트를 해줄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도 네. 진행 중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조금 과거 얘기긴 하지만요. 약 10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1심과 2심이 크게 엇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1심에서는 재산 분할 금액이 600억대로 나오다 보니까 다소 너무 이 기여도가 낮은 거 아니야? 너무 판단에 대해서 재산 분할의 어떤 형성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족하게 판단했다라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때는 그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서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노소연 관장 측에서 당연히 항소를 하고 이걸 다투면서 SK 상장과 주식의 형성 그리고 계열사가 늘어나고 그 주식 가치가 증액되는데 노소연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선대에서 이런 300억대의 비자금이 흘러간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증거로 제시하기 시작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렇다고 한다면 SK 전신인 대한텔레콤, 성경그룹에 처가의 자산이 막대하게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소연 관장이 이 주식 가치를 증액하는데 기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35%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1조 3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다 보니 또 항소심에서는 이 대기업이라는 것은 내조의 공이나 개인의 어떤 힘으로 이렇게 성장한다기보다는 뭐 주주나 투자자들이나 임직원들의 기여도 상당 부분 있는데 35%까지 인정하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또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제기가 됐었고 결국 대법원에서 이 1, 2심 판결 모두 다 유지되지 않고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돌아가게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재산 분할금이 이제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거와 관련된 게 이제 SK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사실 많은 보도들이 이제 SK 쪽에서는 좀 부담을 덜었다. 한숨을 돌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만약에 최태원 회장 그 상고 기각됐다라면 기각되고 나서 바로 1.4조로 1.4조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네. 지급 시기도 그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 주식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분 가치가 상당 부분 낮아져서 최 회장의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외부 세력이죠. 네. 헤지펀드라든가 적대적 M&A 시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냐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상고가 기각되지 않았다는 점이 최악을 피했다라고 한숨을 돌리는 거고요. 네. 다만 아직 항소심 판단은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더 다투고 방어해야 되는 게 SK 측 입장입니다. 다만 SK 입장에서는 네. 상고가 기각돼서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이자도 붙습니다. 연 5%. 네. 연 5%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이자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데 네. 항소심으로 갔다는 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급 의무도 현재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자도 안 붙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이 재산분할금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재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준비도 할 수 있는 시간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1조 3천억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 300억이라는 기여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재산분할 기여도는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